2025년 4월 9일 수요일 제429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 11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4월 5일 토요일 온라인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이자 재난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윤솔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 영화 상영과 함께 윤솔지 감독님과 이용우 전 시사저널 기자님 함께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여 뉴저지 노란 리본 나경환 선생님과 11주년 온라인 추모식에 참여하신 전 이용우 시사저널 기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환 선생님, 이용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먼저 나경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416 노란 리본의 나경한입니다. 저희는 지금 11년째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용우 기자님. 우리 이용우 기자님은요, 시사저널 기자님이신데, 세월호 관련 기사를 그동안 많이 보도해 주신 분이세요. 자,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우 기자입니다. 제가 약간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사저널 그, 그 영어 오, 소문자로 기자고요. 그게 어떻게 아, 되는 네. 거냐면 정확하게, 시사저널이 있고요. 주간지 시사저널이 있고, 네. 시사저널 계열사로 경제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거기 소속에서, 제가 사실 경제 기자였어요. 경제 기자.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저 그 그런,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사 저널 영어로 이게 이제 이, 소문자 매체 네. 이름입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제가 시사저널하고 이게 회사가 이제 그 계열사다 보니까 시사저널에 기사를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음, 와중에 제가 세월호를 취재하게 됐고, 그래서 시사저널에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제 시사저널 기자라고 알고 있는데 시사저널 이고요, 정확하게는. 다만 시사저널에 세월호 관련 기사들이 많이 실렸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음.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 조회수가 이제 중요한데 그 조회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그 동력을 바탕으로 시사저널에서 그 기사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이용우 기자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용호 반갑습니다. 기자님 좀 찾아보니까 그 진짜 경제 관련해서 2021년에 쓴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저는 이 목구멍 속에 야, 트럼프 관세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어머, 참을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왜냐면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그 얘기 진짜 듣고 싶은데 오늘은 참고 네, 본론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먼저 우리 나경원 선생님 뉴저지에서 11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공모전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작년에 10주기 행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10년이 지나고 하니까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이제 변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10년은 더 어린 친구들한테 세월호를 알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해보자 해서 지금 작년에 공모전을 처음 했고요. 많이 호응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어린애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이제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속 새기고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했죠. 올해는 이제 그 작년 그 연말에 공고를 내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 날 마감을 했어요. 2024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심사는 이제 뉴저지에서 하고 2차는 한국에서 저 심사위원들을 네 분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소현 감독님이라고 2016년도에 다큐 할머니의 먼집, 그다음에 그 장기자랑이라는 세월호 4.16 노란 리본 극단 다큐를 감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 김명임님, 그다음에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님, 그다음에 권순범 학생의 어머니 최지영님, 이렇게 네 분께서 심사를 해주셔서, 이제 원래는 대상 한 명 장학금 500불, 그다음에 이제 초급 킨더부터 5학년까지는 기억, 약속, 책임상, 그렇게 한 명씩 해서 장학금 200불씩, 그다음에 이제 중고급 6학년에서 12학년을 이제 또 기억상, 약속상, 책임상 해서 각 한 명씩 해서 장학금 200불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 중고급부에 그 동점자가 나왔어요. 그 묘하게 그 0.1까지 했는데도 동점자가 나와서 중고급의 약속상이 2명이 받게 됐네요. 그래서 총 8명 학생한테 1,900불 총액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고요. 예, 심사가 엄청나게 정확한가 봐요. 0.1점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요. 동점이 나왔어요. 뭐 예. 야, 그래서 총 8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고, 뭐 세월호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뭐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태평양 한복판도 아니고 뻔히 섬에서 보이는 앞에 근해에서 파도 하나도 없는 그런 물에서 304명이 죽어가는 거를 우리가 다 맨눈으로 보고만 있어, 보고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250명은 16살짜리 고등학생들이었고,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나면 안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야, 이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그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또 여기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그거 참 좋겠다 음,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올해 다시 하게 됐고, 이렇게 또 한 10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뭐 조금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하시는 그 이재희님도 그렇고, 신지희님이라든지 왕재원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힘내서 또 앞으로 또 한 10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음, 걸리면서 점점 더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맞아요. 뉴저지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공모를 격려하고 또 장학금도 좀 같이 모으고 십시일반으로 해서 장학금 규모도 좀 크게 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점점 그러면서 키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하여튼 뭐 10번 하기로 했으니까, 예. 예, 10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예요. 뭐 저희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도와주세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때 방송 해주시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하셔서 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공모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 세월호 활동하는 많은 분들 다 똑같아요. 심정이 그냥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을 하고 한 그렇죠. 사람이라도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다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용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자, 지난 4월 5일 세월호 11주기 온라인 추모제에 함께 하셨는데요. 그날은 윤솔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신몰 10년 제로섬 영화를 함께 상영하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용 기자님 참여하신 소감이 어땠나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걸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들어와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제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참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이 크구나. 저는 사실 그거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고, 아, 이게 희망이 있겠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 우리 동포들한테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 굉장히 좀 희망적인 거를 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한테도 이 영화가 소개되고 그다음에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일들이 그들한테 이제 알려지면 꼭 한국인들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4월 2일에 제로섬이 전국 개봉을 시작으로 어제부로 딱 일주일이 되고 오늘부로 딱 이제 일주일 하고 하루가 지났거든요. 근데 그 관객 수가 1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게 그래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기존에 이제 배급위원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전국 상영 전까지 본인들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상영관 하나를 대관하고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천 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번에 일주일 딱 상영을 했는데 4천 명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영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사람들이 보는구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난 세월호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은 의문점을 남겨놓은 세월호였기 때문에 제로섬이 전국 상영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4천 명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거는 상영관 이제 세 곳이 전체 다 이제 세월호를 또 영화관에서 내렸어요. 아마 이게 크게 음, 흥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상영관에서는. 음, 근데 저희는 또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영화다. 제로섬이라는 다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4천 명이 봤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이거를 지속해서 4.16까지 혹은 4월 말 5월 초까지 계속 상영을 해준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월호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왔고, 이거를 누군가가 윤sol지 감독님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처럼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분명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있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한테 이 세월호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남겨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줌 라이브 방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나 지금, 이제 그때 줌 방송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도 그래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게 진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회의감이 사실은 가끔씩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고 우리 나경원 선생님처럼 그냥 꾸준히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많은 사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실은 분명히 규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새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추구해야 할 진상규명 부분, 그런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조위는 그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선조위,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들어서서 이제 이 선조위가 운영이 됐는데, 사실 내인설과 외인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인설과 연린안을 이제 내놓고 마무리가 됐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발견했어요. 외인설이라고 하는 이 외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가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이거는. 물론 내인설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지만 열린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 인식에 이 외력과 관련된 의혹이 결코 음모론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참위로 넘어와서 이 사참위가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보면 사실 더 놀랄 만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굉장히 커요. 다만 제가 읽었을 때는 일단은 이 선조에서 만들어낸 내인설과 열린안 보고서 중에서 사참위가 이 내인설을 사실상 기각을 시키고 이 외력설, 열린안이라고 하는 이 외력설을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물론 거기에 써진 문장들은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외력과 관련해서는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사안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했지만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봐요. 외력설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확정을 시킨 겁니다, 사참위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혹은 보수 쪽에서 다시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이런 사실을 좀 알고서 새로운 조사기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메인설을 완전히 기각시켰기 때문에 남은 거는 외력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참위의 보고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외력에 대해서 좀 더 신층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치 진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특조위와 선조위와 사참위 세 곳에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외력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니까 마지막, 정말 마지막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조사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여기 모인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로섬을 만든 제작진들이나 그 외에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치 진영은 이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치 진영에서는. 그다음에 언론사는 더더욱이 심할 거고, 그래서 문화예술의 힘을 바탕으로 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실 11주기가 왔는데, 11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일주기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11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큰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정치권이나 언론인들이 움직일 거다. 지금 제로섬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언론사는 결코 세월호를 다루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이 세월호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로섬이 계속 흥행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기사들이 나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움직이다 보면 언론사들도 반응을 할 거고 언론사가 반응을 하면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힘을 더 가져야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어라. 저는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참위 선조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많죠. 자료가 필요한데 어디서 이것이 멈췄다. 뭐 미국 국방부인데 어떤 자료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막혔다.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도 알고, 아, 어디서 막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없다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말거든요. 요런 점을 정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제로섬 영화로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기자분들이나 좀 과학적으로 이 문제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그냥 막혔다. 아, 정권이 탄압해서 못하는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혔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뒤에서 보면 저는 지금 농장을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거를 발견했거든요. 결국 짐승이 하는 일은 번식하는 거하고 지금 먹는 거예요. 가만히 그 행동을 따져보면 모든 행동의 속에는 번식하는 것, 자기 먹고 사는 것. 근데 이 세 개도 똑같아요. 모든 걸 가만히 보면 권력이 있는 자나 나라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억압하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계사가 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너무 단순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답을 못 찾는 이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뭔가 막고 있는데 그거는 권력, 엄청난 권력이 막고 있는 거다 해서, 이 결국 한국이 그렇게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또다시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4.19 의거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쫓아냈는데 또다시 박정희 정권이 나타나고, 또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가 나타나고, 그거를 이겨내서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윤석열 같은 애가 또 나오고, 근데 우리는 또 이겼지 않습니까? 촛불 시민들이.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우리 민족이 나가듯이 세월호 문제도 똑같이, 뭐 우리 그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나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에 관련된 이 길이 결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길고 끈질기게 계속 나가야 된다.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주 길고 질기게 기억해내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사실 윤석열 파면 선고 난 게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죠, 아마. 거의 그렇죠. 일주일이 그렇죠. 돼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정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조금 냉정히 보면 좋은 국면인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세월호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면을 그냥 아이고 뭐 또 똑같겠지가 아니라, 진짜 이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뭐 나경원 선생님도 10년 보고서 하신다고 그러듯이, 음, 이 좋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할 국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네. 자, 그러면은요, 세월호 유족들과 활동가분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혹시 있다면 또 그 전망은 어떨까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활동가분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제 제가 좀 뭐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생각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과 관련된 다큐들이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기사로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잘 안 되던 게 이 문화와 예술의 힘을 빌리니까 이게 좀 된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이 그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도 뭐 어떤 전시회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소재 감독은 영화로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연극이라든지 뭐 문화예술로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국가 정부에서 좀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화관에서도 이런 세월호와 관련된 거는 좀 다르게 보시고 좀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건 이제 저의 하나의 또 바람이라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4.16 TV 보니까 뭐 그 광화문에 있는
기업 공간 있잖아요. 임시 기업 공간. 예. 그 네.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던데요. 뭐 계속 시에서는 나가라고 그러고 막 전기 끊고 하여튼 그거 방송 어제 나온 거 잠깐 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아, 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을 그, 겁니다. 네. 그런 분들도 조금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진보 정부가 나오면 좀 막 유가족들을 막 서울시청 광화문 그쪽에서 막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우리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기억해내고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나경원 선생님,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건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바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소송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들 아주 간단한 상식으로 아시다시피 세월호의 그 이 선박직 직원 30명하고 그 맨 처음 그 앞에 왔던 그 뭐 해경의 1, 2, 3정인가 거기 해경 30명하고 그 60명은 최소한 살인자이든지 아니면 살인 공범이에요. 아니면 방조. 그러니까 형법상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뭐 25년인가 30년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압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 핸드폰 기록도 하나도 조사를 안 했어요. 하나도 조사를 안 했어요. 황교안이가 그거 다 막은 거예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선원들하고 해경을 그렇게 풀어주는지.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뭐 새로 들어온다거나 또 검찰총장이 이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 핸드폰 기록들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기지국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전화번호만 치면은 찾으려면 찾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물론 이제 여기 감독님도 나와 계시고 또 그런 그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조사들을 하시고 다 좋아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 해경들 아직도 그 사람들 제대로 조사받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 예. 어떤 살인자를 경찰서장 집에 가서 재우고 그 공범들을 모텔 한 건물 하나 텅 비워서 거기서 재웁니까? 그리고 묘하게 그 두 군데 CCTV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네. 그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요번 내란 음,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옛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산이라는 건데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자꾸 쿠데타 이렇게 생각하고 쿠데타 일어나서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석방되고 그 세월호도 마찬가지 지금 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뭐 재판받고 뭐 하는 것 같으니만 실제로 벌 받은 사람은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 요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온정이 많은 사람인데 웬만하면 모든 걸 용서하고 사회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새 와서 조금 바뀐 생각이 처벌받은 사람은 엄하게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혐오하고는 달라요. 이 처벌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나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나 선생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안전사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무슨 어떤 플랫을 해서 일을 일으켜서 뭐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이 똑같이 또 은폐를 했는데 그 선원들이 하나도 처벌을 안 받아요.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당시 10년 전에 그 해경하고 선원들이 모두 살인죄와 살인 공범, 살인 방조 이걸로 처벌을 받았더라면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걔들도 처벌 안 받았는데 뭐 나도 뭐 편하게 힘센 사람 옆에 붙어 있지.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안전사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자기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선원의 의무는 승객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안 했잖아요. 처벌 받아야죠. 처벌 안 받았어요. 선원들. 맞습니다. 네. 자, 새로운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정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보호해주고 이런 사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또 저도 열정이 다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그때를 떠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월호를 바탕으로 뭔가 할 일이 많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방금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제로섬이 좀 진출을 해서 우리 해외 동포들과 그다음에 외국인들까지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봐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네, 뻔한 그러면, 일인데 왜 막아요? 그리고 이게 왜 막을 일입니까? 왜 그럼, 자꾸 진실을 알겠다는데 왜 방해하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네. 네, 알아야죠, 진실을. 자, 그러면은 우리 나경원 선생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해 2월 13일 착공식을 했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윤석열이 탄핵된 4월 4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예상을 하면은요, 세월호 참사 13주기를 맞이하는 2027년 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부디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생명 존중과 안전사회의 이정표가 될 4.16 생명안전공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저지 노란 리본의 나경환 선생님과 이용우 기자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